안녕하세요, 고 선생입니다. 니네 현대시 어떻게 읽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EBS 싹 다 외우면 되죠. 근데 그런 걸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제대로 읽을 수 또는 현대시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냥 학생들한테 그냥 감으로만 풀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현대시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리할 수 있게끔 세 가지의 요소를 들고 왔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첫 번째는 제목과 보기를 좀 제대로 읽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의 내부 안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잘 고려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이 시가 어떠한 얘기인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팩트를 좀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현대시를 돕도록 할 것이야.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은 제목과 보기거든. 근데 이게 1강이고 그 다음에 2강이 있고 3강이 있겠지. 그런데 2강, 3강 할 때 얘네만 얘기할 수 없어. 왜? 현대시 전체의 문제를 갖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와 예의 요소가 어지간히는 들어가. 다만 지금 이 1강에서는 주로 제목과 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현대시 3분 요리입니다. 잘 따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읽는 눈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강, 2강, 3강 선생님이 너무 지루하거나 좀 길거나 재미없게 구성하지 않을 테니까는 선생님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첫 번째 지문과 문제 많이 봤었던 것이죠. 2015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었던 거고, 두 번째는요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이야기야. 이거부터 먼저 보라는 소리야. 보기부터 보면은 여기서 밑줄을 잘 쳐야 돼. 이건 하나의 비문학이야. 여러분들, 이 보기가 왜 존재합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매체야. 이 새끼 저 새끼 요 새끼 보는 눈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객관적인 답을 찍어야 돼. 객관적인 답을 찍어야 돼. 졸라 웃기지 않냐? 주관적인 시를 읽고 객관적인 답을 골라야 돼.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철수와 영수와 민수가 다 다르게 읽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적으로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즉 객관적인 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보기가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존재하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러면은 답을 골라주는 통로라고. 이걸 그냥 간과하면 되냐?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줘야지. 아주 치밀하게 읽어줘야 돼. 또한 그렇게 읽다 보면은 막막한 시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 힌트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가 중요한 것은 뭐야?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단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시의 내용에 있어서 힌트를 주기도 한다. 되겠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잘라. 야, 제목을 봐봐.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애로야. 이번 강의 제목과 보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먼저 제목 이야기를 잠깐 할게. 두 번째 문제 조합의 제목이 뭐냐? 낙화지. 얘는 뭔가 명사지. 명사가 나올 때는 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곧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야. 그럼 낙화는 뭡니까, 의미가? 떨어지는 꽃이잖아. 떨어지는 꽃의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시를 씀으로 해서 인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시와 문학은, 다시 미안합니다. 시와 소설은 문학이야. 문학은 반드시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낙화라고 하는 어떤 사물의 특성, 이것은 반드시 인간의 이야기와 결부지어서 뭔가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가면 돼. 이것이 명사로 딱 시의 제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야. 가장 기본적인 태도야. 자, 두 번째 갑니다. 제목이 뭐라니? 겨울나무로부터 시작이네. 봄나무애로. 이건 뭐야? 도착이네. 그지? 이게 시작이고 도착의 의미잖아. 여기서부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애로 뭐야? 뒤에 서술어가 빠졌네. 서술어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애로 뭐 간다, 가고 싶다, 가야만 한다,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준다. 이 뒤에를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장식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제목이 나오게 된다면은 빠져있는 서술어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서술어의 의미를 밝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의미가 나왔다면은 그것이 사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인간의 문제로 치환하여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즉 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밑줄 쭉 쳐봐.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나무의 내면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다시 밑줄 칠게요.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 누구의 노력? 나무의 노력.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아니라, 앞에를 봐.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봄, 진정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봄이 아니라 나무의 내부의 뭔가의 노력에 의해서 진정한 봄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뭔가의 힌트를 주고 있다는 말이야. 이거는 외부가 만들어주는 봄의 의미가 아니라 내 내부에서부터, 내 내부의 노력에서부터 진정한 봄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러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제목 뭐였어?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애로. 제목이 겨울에서부터 봄으로가 아니라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애로야. 알겠어? 이때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뭔가의 전면적인 노력, 그것이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보기의 뒷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자, 시를 보면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세 줄 이렇게 묶어 봐봐.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잖아. 나무는 지가 나무야. 좀 단순하게 읽어봐.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하는데 보기의 내용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 보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어? 봄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나무 내부의 뭔가의 노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만드는 것이, 그 뭔가의 노력을 만드는 것이,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고, 지가 나무고,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갖추어 주는 것은 그냥 나무 자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무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 나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나 자신이야. 나밖에는 없어. 뭔가의 핵심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세 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니? 보기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가봐봐.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야, 영하 13도와 영하 20도는 뭐냐? 지상의 기온이잖아. 근데 나무는 어쩌고 있니? 온몸으로 헐벗고 있잖아. 안타까운 상황이죠? 세 번째.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에 나무로 벌거벗은 나무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야,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팩트 한번 체크해보자. 외부의 기온이 얼마야? 마이너스 13도,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지. 근데 홀딱 벗고 나무는 서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벌 받는 자세로. 뭔가 수동적인 태도로 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무는 버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A입니다. 아,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서서. 그러나 야, 니네들이 시를 읽을 때 항상 핵심적인 내용, 주제와 맞닿는 핵심적인 내용에는 밑줄 한번 쳐줘야 돼요. 그러나 다음에 뭐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건 누구의 생각이겠어? 나무의 생각이겠지. 나무는 주체적인 존재란 말이야. 잘 봐. 나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규정짓는 그러한 존재야. 근데 나무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니? 추운 날씨 속에서 헐벗고 어때? 벌 받는 자세로 섰어. 근데 나무는 자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서 있었으나 그런데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야. 그래서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그럼 위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읽어봐. 뭘 버티고 뭘 거부하겠어? 외부에 있는 그 기온을 거부하겠지. 그 뭔가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얘네들을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간다. 내 내부에서부터 뭔가의 따뜻한 기온을 뱉어내는 것이야. 그래서 지상으로, 자기 내부에서 지상으로야. 아까 지상은 뭐였어? 마이너스 13도, 마이너스 20도였었잖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무언가를 막 밀고 올라간다. 누가? 나무가 역시. 그러니까 나무는 벌 받는 자세로 외부의 기온을 감내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나 다음은 뭡니까? 이 내부에서 다시 외부로 뭔가를 밀어내고 있다는 소리야. B.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부사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푸른 잎이 되고 푸르는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결과네요. 꽃피는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야, 꽃 피는 나무는 외부적인 기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지. 얘는 추운 겨울 속에서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부적으로 뭔가의 에너지를 쌓아서 지상으로 5도, 13도 무언가의 에너지를 밀고 갔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 내부에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잎사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푸른 잎이 되고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되는 나무였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보기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보기에서 내용은 뭡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꽃을 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진정한 봄을 만들어내는데 그때의 주체는 바로 나무 스스로의 힘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나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뭐냐? 얘의 기본적인 스토리는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 당연히 꽃은 피는 거야. 잎이 생기고 꽃이 맺히고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만들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것을 맺고 있는 나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맺게 되는 진정한 봄이 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란 말이야. 야, 자연스럽게 일제강점에서 독립이 오지 않아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도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한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저항을 해야, 그러니까 벌 받는 몸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해줘야 그러한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는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목과 보기를 체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은 1번의 답이 2번이었어.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뭐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반복과 점층이야. 그 다음에 대상의 역동적 측면이야. 대상은 뭐밖에 없어? 나무밖에 없지. 근데 역동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세게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 뭔가의 움직임이 있으면 돼. 이것이 수능의 기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 야, 반복 못 찾냐? 찾을 수가 있겠지. 점층은 뭡니까? 무엇인가가 점점 강해지거나 어떠한 표현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점층적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일단은 뭐가 있냐? 반복을 보게 되면은 나무는 나무이다 라든지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위와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이야. 또한 점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의 의미를 더 추가하면서 그 표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또 하나는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표현들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서 강하게 변주를 해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층적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역동적 측면도 뭔가의 움직임이 있대. 뭘 보면 알 수 있니?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그 다음에 푸른 잎이 되고 4월 하늘을 들이받고 있대. 그러니까 싹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잎이 펼쳐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이받고 있대. 이러한 움직임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반복 찾았지요. 점층 찾았지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측면, 움직임의 측면을 우리가 다 찾아보았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은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한데 해설지를 보면서 2번에 4번을 이해하시고 나머지 말도 안 되는 1번, 2번, 3번, 5번 한번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3번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3번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답이 4번이었어. 그런데 4번은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 그러면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5번이 왜 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보자.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기 부정은 어떤 부정이야? 자기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겠지. 그 부정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벌 받는 저세로 수동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태도, 자기 부정 다음에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저항의 태도로 바뀌고 있겠죠. 두 번째 갑니다.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 내부에서야 나무가 내적인 힘을, 에너지를 쏟아서 외부의 기온을 바꾸고 있단 말이야. 어디로 밀고 가냐?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아까 체크를 했잖아. 됐지? 3번.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나무가 안에서 내버지를 끙 해야 돼.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돼? 싹을 혀로 내뱉는 것이 된다. 5번 갑니다. 꽃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뭐였어? 나무는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나무가 어떻게 했어? 싹도 내고 싹도 내면서 마지막에는 꽃피는 꽃이라고 하는 뭔가의 결과물을 뱉어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기와 비추어 봤을 때 1번, 2번, 3번, 5번은 실로 맞는 그러한 답이 되는 것이고요. 4번 보자.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겨울에서 봄으로 바꾸는 것이야. 근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갖고 있다? 나무가 나무의 내재적인 어떤 힘을 내뱉으면서 지니고 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나무를 계속 지키고 있대. 이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야.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보기를 정말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시도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자.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에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되게 중요하네. 떨어지는 꽃은 인간사. 결국에는 인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이별을 꽃이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꽃에 떨어짐에 비유했대.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인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별의 이야기하는 거잖아. 꽃이 떨어졌어. 만났다가 떨어졌네? 미숙이하고 영수가 만났다가 떨어졌네. 이별이야, 이별.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선생님도 소시적에 연애를 많이 했었거든? 항상 만나. 그리고 또 떨어져. 그래서 청춘기의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낙화라고 하는 시랩.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 이런 말들도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아는 뭐야? 나잖아, 나. 인간이란 말이야. 세계는 뭐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나와 세계, 나와 미숙이, 나와 영자, 이렇게 되는 것이야.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기를 잘 읽다 보면은 그냥 이별이 졸라 슬퍼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별 뒤에 뭔가의 성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 아니야?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그럼 변화는 뭡니까? 이별이죠. 이별은 슬퍼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자빠질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그래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대. 이게 뭐야? 새로운 자아상은 그 위에서 보면은 뭔가의 성장이야. 결과적으로 이 낙화라고 하는 시는 어떤 주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별 받아들여라. 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벌써 시의 주제를 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보기를 한번 살펴봤어.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야, 우리가 얻은 힌트는 뭐야? 이별을 받아들이자. 뭐를 위해서?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은 이만희 나이가 먹도록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별도 여러 차례 해봤지.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 성장하셨습니까? 뭐 성장할 때도 있고 그냥 이별의 아픔만 체험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별할 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죠. 1년 보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느낌표 빡, 물음표 빡.
물음표가 있다면 이거 뭡니까? 뭐 강조의 내용일 것이야. 그죠? 서리적인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영탄적인 방식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야. 자, 여기에 주제가 다 담겨 있잖아.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야, 지금 낙화야. 꽃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꽃이 봄 내내 어떤 격한 사랑을 했나 봐.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어떠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낙화. 그 꽃이 붙어 있을 때는 뭐야? 사랑. 그럼 낙화는 뭐야? 이별.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현재의 상황은 뭡니까? 낙화. 꽃이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이 이제 끊어지고 있다. 헤어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여기저기 흐드러지는 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분한.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꽃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래. 역설법 아니겠습니까? 축복 플러스 결별 마이너스 한 군데에 뭉쳐놓고 있네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야. 그죠? 모순 형용. 그러므로 역설법이 되는 것이야.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뭘 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아유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깨끗하게 떨어질 때입니다. 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네요. 무성한 녹음. 녹음 뭡니까? 여름의 푸름이야. 꽃이 떨어질 때 봄이잖아. 그런데 무성한 녹음. 녹음은 일반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여름을 상징해요. 어떤 자연의 푸름.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는 일반적으로 언제 맺습니까? 가을에 맺죠. 그러한 가을을 향하여. 지금 봄이잖아. 근데 봄인데 지금 살짝 마이너스야. 왜? 꽃이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꽃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냐? 근데 무엇을 위하여? 여름과 가을. 그 미래 시점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니? 여기서 이 녹음을 그냥 다이렉트로 여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올바르진 않겠다. 왜? 여기에 가을을 향하여라고 가을 이야기만 있잖아. 아무튼 그 미래 시점을 위하여 지금 꽃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뭐야?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나의 청춘. 인생이죠? 꽃답게. 낙화지요? 나의 이별은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야, 일반적으로 이게 청유형 어미잖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명령형 어미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뭐 하자, 청유형, 뭐뭐 해라, 명령형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화자의 태도야. 그리고 기본적인 화자의 태도에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냥 뭐야? 헤어지자, 받아들이자, 이별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시각적으로 뭔가 그려지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낙화하는 날이지. 바로 지금일 거란 말이야.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토에 물고 일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아까 보기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별 이후에 갖게 되는 뭔가의 성숙. 이것을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미음은 아까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인생의 성숙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 매우 의존적으로 이 시를 한번 각색해서 읽어보았다. 되겠어? 자, 그럼 다이렉트로 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보았죠? 자, 답이 2번이었어. 그럼 2번 잠깐 제끼고 1번을 보자. 1년과 3년에 가야 할 때는 이별의 시간이죠.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할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가 있고.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뭘 지향하게 된대?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지향하게 된대.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잖아. 자, 근데 2번은 안 된대. 2번 한번 보자.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이건 전혀 이별의 이야기 같지는 않잖아. 위에서부터 왜 잘못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봄 한철은 뭐야? 청춘기의 사랑의 시간은 맞아. 근데 꽃답게 죽는다는 건 뭐야?
이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별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점이야. 됐지? 그렇기 때문에 청춘기에 다시 청춘기에 열정을 비유한다? 뭐가? 꽃답게 죽는다가? 청춘기의 열정은 봄, 한철, 나의 격정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별을 수용한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춘기의 열정이다 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무리가 있지. 그지?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야, 지금 이거는 주제하고 아예 잘못됐잖아. 보기가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시를 읽고 난 다음에 형성된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이별을 수용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인간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근데 이건 개소리라고 했잖아. 시를 붙인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 심하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요. 이 앞부분에서도 뒷부분에서도 일단은 큰 오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됐냐? 3번. 그 다음 소문을 읽어볼게. 제3년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사연은 역설법이었네.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성장의 이별을 받아들이면 자아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번. 유견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면은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야?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의인법이지.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의인화하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 큰 오류를 못 찾겠죠? 마지막 갑니다. 5번.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마지막 미음이었었잖아. 그지?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겠군. 이게 지금 작은 따옴표로 묶어놓은 부분은 내 영혼의 슬픈 눈이지. 그런데 시를 보면은 내 영혼의 슬픈 눈. 그 전에 샘터에 물고 있는 성숙하느니 이것을 꾸며 성숙하느니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눈이 슬프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성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5번의 마지막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겠군.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야. 얘들아.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답을 찍어야 돼. 정말 날카롭게 답을 찍어야 돼. 그냥 그럴 것이야가 아니야. 보기의 기준에 의해서 지문의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철저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 없이는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답을 찍는 그런 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근거 없이는 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제만 살짝 한번 건드려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답이 4번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들 해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이야.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조 밑줄 한번 쳐봐봐. 의성어는 뭐 됐다. 소리를 흉내는 말이죠. 영탄과 독백,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낼 거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건 지금 뭐 이별이잖아. 대상의 불변성이 아니라 가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꾸법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뭐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됐고 일단은 윗글의 표현상 특징이니까 표현상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조는 뭐야?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이 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 됐어요? 그런 거 정리 잘해.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의성어 됐고요. 의성어, 의태어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자, 답이 3번인데요. 수능에서는요. 독백의 어조. 어조라고 하는 말 잘 여러분 정리해. 여기저기 어조가 맨날 나오잖아. 어조는 뭡니까? 말투야, 말투. 말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태도야, 태도. 싸가지 없는 태도는 싸가지 없는 말투에 드러나지. 예의가 바른 태도는 예의가 바른 말투에서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말투와 태도를 여기서 같이 가주시면 되겠어.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어조는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탄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근데 영탄적 태도를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시에서 영탄을 보시려면 일단은 영탄은요, 감탄사, 첫 번째 감탄사가 있으면은 빼박이야. 무조건 영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탄적 어미가 있으면 돼요. 여기서 영탄적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빡 하고 느낌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탄사는 없지만 얘 때문에 영탄적인 어조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독백의 어조가 선생님 뭐예요? 야, 독백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대화야, 대화. 대화는 뭐야? A와 B, A라는 새끼와 B라고 하는 새끼의 컨버세이션 아닙니까? 맞죠? 근데 독백은 뭐야? 지 혼잣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좀 단순화시켜볼게. 독백의 어조는요, 시라면은 다 독백이야. 그럼 대화는 뭐야? 시에서 막 대화를 나눠.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 뭐 영미야, 네가 있는 세상은 뭐 어떠니? 하면서 영미한테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빼고는 시가 대부분 다 독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영탄적 어미 있죠? 이거는 독백체로 지 혼잣말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감각적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적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야.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는 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개소리죠. 동일한 문장 형태, 대꾸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문장 형태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있다면은 자연의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야 돼. 이거 순환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뭡니까? 낙화를 받아들이자. 그러면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대꾸를 통해서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강 마치겠는데요. 보기를 정말 철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순서 자체는 보기부터 먼저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을 봐야 돼. 그 다음 시 안에서 시적 화제의 태도를 봐야 돼. 그래서 시적 화제의 태도를 보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 보기를 철저하게 이용한다. 근데 보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보기가 없다면 막바로 제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이었습니다.